보시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개업하실 거잖아요. 그죠? 개업을 하셨을 때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상식적으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죠? 사장님이 있고요. 고용인 아까 곤방한 고용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중개보조원도 있을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책임이다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냐 그랬냐면 첫 번째는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민사상의 책임이 있고 그죠? 두 번째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세 번째로 행정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책임이나 처분이나 행정 형벌이나 다 느낌이 어떻죠? 뭔가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 그죠? 뭔가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지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의 알바가 그죠? 편의점의 알바가 실수로 인해서 그죠? 손님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죠? 민사상의 손해니까 금전적인 손해겠죠?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책임은 누가 지죠? 응? 누구요? 기본적인 아주 밑바닥에 있는 최초의 책임은 그래도 이를 저지른 놈한테 있겠죠. 그죠? 뭐 사기를 쳤다라고 칠게요. 업무상에. 중요한 건 업무상이 되겠죠.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민사상이 900원에 민사상에 손해를 끼친 거죠. 손님에게. 업무적인 일로. 중요한 건 업무적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기본적인 책임은 사기를 친 알바가 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손님은요. 그죠? 손님은 알바를 보고 그 편의점을 온 것은 아니죠. 편의점 자체를 보고 온 것이고 편의점 자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사장님이 지겠죠. 여러분들 식당 가셔서 식당에서 짬뽕을 먹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죠?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정신적 피해 부상, 그죠?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혼자 와요? 누구랑 같이 옵니까? 주방장을 같이 오죠. 맞죠? 주방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사장님 어때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하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도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거래 당사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 나오라 할 거면 또 거기도 그죠? 에? 주인 나오라고 할 테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장님이 책임져요. 그러면 사장님이 나와서 이거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방장이 실수로 그랬으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죠? 저희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게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짬뽕 10그릇 드실 쿠폰 드릴게요. 그죠? 맞죠? 다시는 안 가겠지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때요? 손해배상을 하죠. 맞나요? 그럼 우리도 민사상의 책임은 그죠? 기본적으로 어때요? 사장님,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요. 또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는 누구예요?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약집에 뭐라고 나오나요? 부진정 채무 나오죠. 맞나요?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 채무는 아시죠? 연대하여 채무진다. 우리 옛날에 뭐가 있었죠? 연대 보증인.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은행 가서 연대 보증 써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들어서 보증 서달라는 말 별로 없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 그렇죠. 은행에서 연대 보증을 이제는 안 받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은행 가서 옛날에는요 인보증 했잖아요. 사람이 보증을 했잖아요. 사람 보증하는 게 없어요. 연대 보증이 없어요. 신용 아니면 뭐예요? 담보물건. 그거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죠? 그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해주지 옛날처럼 인보증이라는 게 없어요. 연대 보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가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뭘 진다?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부진정은 뭘까요? 진정의 반대겠죠? 진정하지 않아도. 즉 뭘까요? 책임이 없다? 그렇죠.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사자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잘못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도 연대하여 책임지는 거. 연대 책임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연대보증이잖아요. 그럼 연대보증을 해준, 연대보증을 제가 서주면 어떻게 돼요? 연대보증 쓰면 집안이 망하죠. 그죠? 보증에 망한다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빚을 진 거하고 아예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1억을 빌렸으면 A가 채무자인데 연대보증인 B가 있다고 치면 C 은행에서는 어때요? 얘한테 달라 할 수도 있고 얘한테 달라 할 수도 있겠죠. 한쪽만 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한쪽만 달라 그러든지. 그죠? 아니면 이쪽에만 달라 하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에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니까, 부진정 연대 채무를 지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사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보다 누구한테? 사장님한테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사장님은 아무 소리 못하고 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사장님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뭘 드러났죠? 업무 보증했죠. 그러면 이런 민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업무 보증을 통해서 공제해서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중요한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상의 책임을 진 후에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는 뭐가 인정이 됩니까? 구상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했어요. 그죠? 구상권이 인정이 되니까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에게, 그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치료비가 100만 원. C를 때렸어요. A도 때리고 B도 때렸어. 그럼 C 입장에서는 A한테 달라 할 수도 있고 B한테 달라 할 수도 있대요.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처분은 뭔지 아시죠?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지 혹은 취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 놈한테만 뺐을 거예요. 그죠? 갖고 있는 놈한테만 뺐으니까 누구? 공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겠죠? 개업공인사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중개보조원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중개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행정처분을 바꿨죠? 그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은 뭐예요?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이거죠? 그죠? 그러면 행정형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용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장님도 같은 급으로 받는다 그랬죠? 맞아요? 같은 급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1년에 1천만 원짜리 잘못을 소속공인중개사가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장님도 1년에 1천만 원 수준에서 받는데 중요한 건 앞에 붙는 건 뭐예요? 징역이죠. 뒤에 붙는 건 벌금이죠. 그죠? 고용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징역을 산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만 받게 된다. 그죠? 같은 급의 벌금만 받게 되는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 벌금 500만 원 맞았어요. 이 법에 의해서 벌금을 500만 원을 맞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등록에 결격사유가 되죠. 그죠? 500만 원이니까. 이 법에 의해서는 얼마예요? 300만 원이니까. 그죠? 잘 운영을 하다가 등록에 결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해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직원이 잘못을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잘못을 해서 그죠? 내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걸로 인해서 나는 등록이 취소됐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응? 이거는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억울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벌금을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진 게 아니죠. 요거는 뭐에 대해서 받았어요? 양벌 규정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죠? 양벌 규정을 통해서 받은 벌금이기 때문에 등록의 결격과 관계가 없다. 그죠? 그럼 직원이 잘못하면 벌금까지 받아서 등록의 결격까지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 징역형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까지 그냥 날아가죠.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증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등록의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요약집을 조금 보시면 민사상의 책임 37페이지 나오죠? 거기서 중요한 건 고용인이 무과실이라면 이런 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장본인 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였죠? 당사자가 1번으로 책임을 지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 책임도 지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지죠. 근데 중요한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건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인 거죠. 그죠? 밖에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퇴근 후에 싸워서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형사상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없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다른 거는 그죠? 행정처분이나 민사상의 책임 얘네 둘은 빠져나올 길이 있다라 그랬나요? 없다라 그랬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빠져나올 길이 없다. 무과실로 책임을 무조건 지게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었죠? 어떻게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하지마. 맨날 조회 시간에 얘기하고 그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입증이 된다면 행정처분의 양벌 규정은
면제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책임은 이 정도로 보시면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민사상, 행정상, 그 다음에 행정형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은 또 어떻게 되죠? 교육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교육은 첫 번째 실무교육. 그죠? 두 번째 연수교육. 그죠? 세 번째 직무교육. 우리가 교육을 하면요, 이제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존에는 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장님들만 실무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차리면 어때요? 교육을 더 받을 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실무교육은 기본적으로 누가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기본이다. 그죠? 플러스 누구? 자격증이 없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그죠? 자격증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연수교육은 어때요? 똑같죠?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수교육을 이해하기 편하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보수교육이다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실 때 어때요? 어디 연수 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1박 2일 워크숍 가시고, 그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새로운 거, 내가 내 분야에서, 그죠?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조금 넓은 세상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연수교육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걸까요? 중개 보조원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무교육은 몇 시간 받으실까요? 2832 하라 그랬죠? 그죠? 2832.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 하루에 보통 교육 몇 시간 들으신다 그랬어요? 8시간 들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32시간이면 4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죠? 연수교육은요? 12에서 16? 그죠? 12에서 16입니다. 16이니까 며칠이에요? 2일이죠. 그죠? 직무교육은요? 네? 몇 시간 받으시랬어요? 3에서 4죠? 3에서 4니까 2분의 1, 1.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아까 추가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32에서 44시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왜냐면 헷갈릴까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교육은 암만 많이 받아봤자 며칠이에요? 32에서 44요. 암만 많이 받아봤자 며칠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 말고, 그죠? 그거 빼고는 며칠이다? 4일이다. 4일, 2일, 반일. 그죠? 4, 2, 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반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이버로 끝난다 그랬죠? 그죠? 사이버로는 하루에 1일씩 빼시면 돼요. 사이버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실질적으로 3일. 얘는 실질적으로 하루. 얘는 실질적으로 안 가도 돼요. 아시겠죠? 직무교육은 다 사이버로 듣고 끝내세요.
네, 직무교육은 다 사이버로 끝나요. 안 가셔도 돼요. 아,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청 같은 데서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로 해도 돼요. 얘는. 연수교육은 하루 사이버 하루 들으시고, 실무교육은 하루 사이버 3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실무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유효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실무교육을 받았다라는 거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등록을 쭉 유지를 하다가 3년 동안 중개업을 하다가 6개월을 쉬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럴 경우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1년까지 봐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하면 어때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년 전. 그죠? 1년 이내에 받아놔라 라고 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이 면제가 되겠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100%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이 100%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맞죠?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 다니다가 6개월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취업하려고 할 때는 실무교육을 다시 안 받아도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후 다시 고용. 그죠? 고용관계 종료 후 다시 등록할 수도 있겠죠. 소속공인중개사니까. 그죠? 그러면 실무교육의 효력이 1년 정도 지속된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그죠? 내가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다가 6개월 쉬고 등록을 하고자 할 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죠? 그죠? 뭐가요? 아니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하는 거. 말이 똑같죠? 다시 신청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러면 네, 아까 1년 이내의 의미를 두고자 다시 얘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얘기인데요. 음. 3번하고 5번이 조금 그렇죠? 말이 같은 내용. 종료 1년 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거. 우리가 등록하고, 그죠? 내가 취업하는 건 신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창업, 개업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등록 신청, 다시 고용하는 거.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이거는 말이 똑같은 말 같은데요? 네. 네? 네. 요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죠? 어떤 상황이거나 중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중개 업무를 하니까 실무교육에서 뭘 해야 될까요? 실제로 중개업을 할 때 필요한 법률, 지식이나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그죠? 그 다음에 직업 윤리, 그죠? 이런 공인중개사로서의 자세라든지 직업인으로서의 뭐 의식 함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어떨까요?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하죠. 그럼 못하면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직업 윤리, 그죠?
그 다음에 뭐 직무수행, 여기서 얘기하는 직무수행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서류 중개 업무의 보조잖아요. 보조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간호사가 있는 이유는 의사가 하는 거를 간호사가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도적으로는 의사가 하죠. 의사가 진단하고, 그죠?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도 하고, 나중에 처치만 하는 거잖아요. 간호사들이. 물론, 간호사들도 그래도 어때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의사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차트 써 있는 거 보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지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가 외과라고 치면 의사는 막말로 얘기하면 수술하느냐고, 그죠? 집도하고 뭐 꼬매고 피 막 튀겨도 뭐 보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간호사 옆에서 그거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 하고 나서 어때요? 체크하고, 그죠? 수술이 끝난 후 체크하고 뭐 봉합 드레싱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아, 간호사 그런가요? 아, 제가 몰라서. 어쨌든 딴 거 모르고 주사는 넣잖아, 주사. 그죠? 주사는 넣잖아요. 아, 드레싱도 원래 간호사가 만드는구나. 예? 코드? 오더. 그죠? 그렇겠죠. 의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차트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차트에 의사가, 예? 드레싱?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러니까 간호사가 하는 일은 그렇게 의사를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개보조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개업공인중개나 소속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보조원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가 있어야 되죠. 공적 장부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런 거 띄는 일. 그죠? 맞죠? 그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중개 업무가 아니잖아요.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잖아. 그런 거라든지. 그죠? 또 공인중개사가 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세금에 대한 얘기를 했다든지 뭐에 대한 얘기를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 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지식. 예전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예 규정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죠. 교육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물론 뭐 새로운 시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직업 윤리, 그 다음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런 교육들을 하자라고 명목상이라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죠? 중개보조원이 실제로 중개업무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중개업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이 법이 있으면서도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수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지침입니다. 교육 지침 속에서는 이것도 읽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에 나왔다, 혹시나 나왔다 라고 한다면 교육 지침은 목적이나 책에 있거든요. 목적이나 대상, 과목, 시간, 자격, 수강료, 운영관리, 뭐 기준, 뭐 이런 건데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 맨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교육을 시킨다. 그죠? 교육에 대한 방향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죠? 어떠한 목적을, 실무교육, 그죠? 실무교육을 왜 하는 거예요? 자격증만 따서는 모르니까, 그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죠?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실무교육을 왜 할까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시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죠? 그러면 목적이나 대상, 그리고 어떠한 과목을 할 것이며, 시간은 법에서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때요? 많은 30시간 하겠다 이래도 상관없거든요. 31시간 하겠다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몇 시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격은 뭐 강사의 자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 책에서 요약집에서는 교육 지침 속에는 교육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이라고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지금 봐요. 우리 출연진들 다 나왔죠? 그죠? 우리가 중개법에서 출연하는 출연진, 주인공들이잖아요. 그죠? 주인공 다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시행령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10일 전까지 체크해 놓으시고요.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방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3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번 보시고, 그죠? 중개보정은 시간은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되게 28에서 32를 막 30에서 34 이렇게는 잘 안 내겠죠? 그죠? 끝에 거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4일, 2일, 반일.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얘 2개를 바꿔서 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연수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실시한다. 이렇게는 낼 수 있지만, 연수교육은 14시간에서 18시간. 숫자도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넘기시겠습니다.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을 보시면, 중개계약은요, 어떤 계약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자, A와 B와 C가 이렇게 존재하고 할 때, 그죠? 우리가 계약은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서는 중개 대상물을 거래하는, 그죠?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빨간색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무엇을 발동한다 그랬나요? 중개 보수 청구권. 그죠? 중개 보수 청구권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뭐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개 보수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맞나요? 요 빨간색의 계약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A, B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이렇게 불렀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개보수 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떠한 계약이 존재를 해야, 그죠? 중개보수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어떠한 일의 완성, 그죠? 내가 일을 해줌으로써의 반대급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일, 거기서 어떠한 일은 뭔가요? 중개잖아요. 그죠? 중개라는 일을 완성을 시켰더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에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발생이 되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중개 보수는 누구한테 받죠? A와 B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용어로 양쪽에서 말하면 양타라 했죠. 양타라는 걸 얘기한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얘와 얘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거를 A와 C와의 관계로 표시를 해보자면, 그죠? A와 C와의 관계, B와 C와의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맞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죠? 그죠?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죠? 저 이거 좀 팔아줘요. 아니면 뭐 좀 샀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뭐라 그러나요? 네, 그러죠. 그죠? 싫어요. 저희는 그딴 거 안 팔아요. 저희는 그딴 거 못 사드려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맞나요? 그러면 A 입장은 뭔가요? 매도의 입장이네요. 그죠? 매도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나 뭐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네 이랬어요. 그러면 팔아주세요는 뭐예요? 청약, 네, 승낙. 서로 얼굴 보고 얘기했나요? 팔아주세요 했는데 저쪽 보고 네 이랬나요? 의사 방향이 어때요? 합치가 됐죠. 합치가 됐다는 서로 바라보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우리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팔아주세요 네 하는 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승낙에 의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죠? 그래서 A와 C 간의 B와 C 간의 계약을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이러한 중개계약은 성질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낙상계약이다. 그죠? 그리고 분류식 계약이다. 분류식이니까 뭐예요? 형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분류식 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은 뭐예요? 돈이 오고 가는 거죠? 그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뭐예요? 네? 쌍방이 의무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서 배울 때는 어땠나요? 조금 약하지만 그죠? 조금 약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편무에 가까운 쌍무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의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하죠. 그죠?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우리가 유상계약이다 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누군가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가 돈을 개업 공인중개사 줄 건데 돈을 줄 때의 반대급부는 뭐예요? 중개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약이라는 건 서로 간에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돈을 준 의무가 계약을 할 때 발생을 해버리죠. 맞나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드시 팔아주거나 사줘야 될 의무가 없지요. 그죠? 하지만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그죠? 그래도 신이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어때요? 팔려고 노력도 하고 사주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편무에 가까운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에 가까운 쌍무계약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죠. 맞죠? 그리고 임의계약이다. 임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인의 뭐예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체결하는 임의계약이다. 그리고 어떠한 중개계약을 체결할지는 중개의뢰인의 자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사이의 거래계약이 중개의 완성이고 그 중개의 근거가 되는 것은 A와 C, B와 C 간의 중개계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중개계약을 맺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그거 좀 팔아주세요. 네 했는데 그거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죠?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줘야 돼요? 사인 정도는 해줘야 이제 계약 같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약은 항상 요식행위를 수반하는 건 아니죠. 분류식 계약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개계약, 우리가 계약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을 반드시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개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개계약은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팔아줘요? 네 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죠?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전속 중개계약은 뭐예요? 응? 전속 중개계약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속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전봇대에 붙어있던 포스터에 전속 출연이 떠오릅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전속 출연하는 건 딴 데 출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을 전속으로 맺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데 맡기지 않겠다. 딴 데 내놓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독점 중개계약이 있네요. 두 양자 간의 차이는 뭘까요? 서로 간에 책임은 비슷한데 독점이 조금 더 책임이 큰 겁니다. 우리나라는 독점 중개계약 있나요? 없나요? 독점 중개계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종류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서로 어떻습니까? A 입장,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내놓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내놓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불안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소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없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왜?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나 니한테밖에 안 나서 너랑 나랑 전속 중개 계약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죠? 내는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막 내놔요. 그러면 열심히 진짜 우선순위를 어떻게 공인중개사 C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앞으로 막 당기겠죠. 그죠? 당겨서 막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데 그 신의를 저버리고 딴 데 가서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동중개계약은 잘 아시죠? 공인중개사가 여러 명 있는 계약이고요. 순가중개계약은 뭘까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순가는 넷 프라이스죠. 넷 프라이스. 받고 싶은 딱 그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1억이에요. 1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만 손에 쥐어주고. 그죠? 수수료는 어떻게? 알아서 받아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팔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순가중개계약이요? 토지야 뭐 거의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있죠. 1억에 팔면 1,000만 원 줄게. 뭐 1억에 팔면 500만 원 줄게. 이런 분들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더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아파트, 그거 2억 4천만 받아주세요. 손에 꼭 쥐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죠? 단독주택. 2억 5천만 손에 쥐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순가중개계약은 기본적으로 법에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이제 공부가 되시니까 참, 대답이 참 고급지십니다. 네. 그죠? 순가중개계약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는 중개 보수의 요율보다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것만 따질 거예요. 그죠? 요율보다 적으면 순가든, 뭐든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1억 받는데 1억 1,000을 받았다. 요율 안에 들어왔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1억인데 1,000만 원 받으면 요율 안에 무조건 못 들어오죠. 500만 원 받았다. 요율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확인하실 부분이 표준서식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셔야 되나요? 상관없죠. 계약서도 안 쓰는 판에 지금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팔아줘요. 네, 지금 그 얘기예요. 팔아줘요. 네를 계약서 쓰신 적 있으세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 없죠? 저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일반 중개계약 중개계약서 쓰자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몰라요. 그걸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 때문에 한다면 국토부 장관 어때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정식을 정하여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죠? 권장할 수 있다요. 권장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능력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중개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밖에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고객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읽어보시면 특별한 거 없죠.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디 가도 물어보죠. 뭐 주문하면 어때요? 계약 맺을 때 뭐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거 주문한다고 하실 때요. 사러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왜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에 팔 건지 얘기를 하고 또 그 금액에 팔았을 때 중개 보수가 얼마가 될 것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일반 중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개월입니다. 이거는 좋은 게 뒤에 전속 중개 계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개 계약의 유효성은 3개월이다. 그냥 외우시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 등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밑에 박스 보시죠. 유효기간 3개월 밑에 보시면 표준 서식, 법정 서식, 별지 서식, 일반 중개 계약서, 거래 계약서, 그죠? 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그죠?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서든 거래 계약서든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죠. 거래 계약서,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둘 다 사용을 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험에 나온다면 얘 나오겠죠. 그죠? 일반 중개 계약 뭐 나올 거나 있겠어요.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전속 중개 계약은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매도인은,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어떤 의무를 질까요? 쉽게. 그냥 말로 한번 쓱 해볼게요. 전속 중개 계약으로 물건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놈한테 내놓으면 안 되겠죠? 맞아요. 딴 놈한테 내놔서 팔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속 중개 계약 맺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 반띵해야 되겠죠? 맞아요? 반띵이 아니죠. 줄 돈 다 줘야죠. 그죠? 반띵이 아니죠. 자, 다시. 매도인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 물건을 10억에 팔고 9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체결을 했죠. 전속 중개 계약에 다 썼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나한테 안 팔고 딴 애한테 팔았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전속 중개 계약 자체를 어겼죠? 그거에 대한 뭘 받아야 되겠어요? 위약금 성격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아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다? 원래 받기로 약정한 금액 900만 원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0만 원 더 받으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맞나요?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죠? 그렇게 막 근데요 한편으로는 한번 보실까요?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900만 원인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900만 원을 받았다. 그건 어떠신가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닌가? 어떤가요? 그잖아요. 자 보세요. 저한테만 맡겨놓고 저한테 팔면 제가 9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남한테 가서 팔았어요. 근데 저한테 9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너하고 전속중개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규정상 너에게 중개 보수를 줄게. 그래서 900만 원을 줬어요. 땡큐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어요. 저희 있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진짜 주더라고. 조금. 다는 아니고.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을 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을 때는 다른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체결을 했다면
거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양쪽으로 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는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돈 받고 해야지 돈을 안 받고 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전속중개계약을 저랑 맺은 다음에 제가 손님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저를 배제하고 그 손님하고 직거래를 했어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이거는 뭐 전속중개계약이 아니라도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소개한 당사자와 직거래를 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생긴다?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아시겠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있어요. 내가 거래 당사자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는데 거래 당사자가요. 옆집 수녀엄마하고 커피 한잔 하다가 얘기를 하니까 수녀엄마가 그럼 내가 살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거래 당사자가 어때요? 직접 발견한 자와 그죠? 직접 발견한 자와 거래 계약을 성사를 시켰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0% 이내에서 실제로 내가 중개활동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 이 정도 쉽게 얘기하면 실비 정도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앞전에 보시면 독점중개계약이 있어요. 독점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성사되면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유리하다. 독점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없죠. 거래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보다도 조금 더 강력하게. 거래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요, 거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민영사장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건 민사가 되죠. 민사적인 책임을 지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그렇겠지만, 근데 그 수준이라는 거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법에 이제 이 정도로 전속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 못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있죠. 계약도요. 우리 계약을 얘기할 때, 우리 거래 계약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거래 계약을 얘기할 때 중도금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한쪽 일방에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하죠. 맞나요? 근데 중도금 시는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위약이 되는 거예요. 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 위반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중도금 이전까지 계약을 깰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해약금으로서 해약금만 주면 깰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중도금이 지나면 어때요? 해약금만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잖아요. 안 되는 거라는 건 없죠.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안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뭘 가져라? 책임을 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때요? 독점중개계약도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원래 받기로 한 보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의무를 가질까요? 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를 가질까요? 열심히 중개활동을 해야 되겠죠. 왜? 나한테밖에 안 내는 거잖아요. 맞나요? 나한테밖에 안 내는 거니까 열심히 중개활동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거래 당사자에게, 의뢰인에게. 나 신문에도 냈고 인터넷에도 올렸어. 가능하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런 거 있었잖아. 방을 내놨는데 왜 방이 안 나가요 이러잖아요. 교차로에 내놨어요 이러잖아요. 내보니까 진짜 그 부동산 내놨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살짝 놓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간신문 혹은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러한 물건을 올려놨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증거로 남기란 얘기죠? 단 며칠 이내 빠르게. 우리가 중개법에서 빠르게는 보통 7일이죠. 그거보다 더 빠른 건 지체 없이고. 그죠? 그리고 조금 늦은 건 10일.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 또는 일간신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정보 공개를 한 후에는 문서로서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공주가 되게 힘들겠죠. 그죠?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 문서에 계속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계속 문서를 남겨놓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증거 남겨놓으란 얘기죠? 그죠? 내가 했다는 거. 그래서 거기 되게 웃기죠.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웃었다. 그죠? 2주일에 1회. 이게 나중에 시험 보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웃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도대체 어디서 출연했는지는 모르겠어.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4번, 5번은 조금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전속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죠?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된다. 중개법에서 보관해야 될 서류 3가지. 그죠? 1번 계약서, 2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3번 전속 중개 계약서. 3가지만 하시면 되죠? 기간도 외우기 쉽죠? 533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효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3월인데 중요한 건 당사자끼리, 그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나 조금 우리 연장해서 5개월로 하자. 그럼 5개월이에요. 기본 3개월. 그 다음에 전속중개 계약 체결 후 공개해야 될 정보, 저당권 등 권리관계, 권리자의 주소,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하면 안 되겠죠,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상태죠? 거의 어때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과 이어진다 그랬죠? 그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근데 차이는 뭘까요?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해도 되겠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잘 기억을 안 하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매매 시에는 취득해야 될 세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개 보수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앞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기 42페이지 위에 보시면 8번 밑에 있죠?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 중개, 보수, 토지 이용 계획을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전속 중개 계약서 표준서식 기재사항, 기재사항에서 중개, 보수, 유효기간, 희망물건.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책에 그 서식이 있죠? 서식 보시고 눈에 조금만 익혀두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좀 쉬었다가 거래정보 사업자 하겠습니다.